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자영업자입니다. 작은 일식집을 운영 중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썰밤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건 몇 년 전 겪은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며느리가 아들을 두고 바람이 났었는데요. 글쎄 그 상간남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기가 막힌 상대였지 뭐예요. 심지어 며느리는 외도 말고도 감추고 있는 비밀이 참 많았죠. 오죽하면 지금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천천히 풀어볼 텐데요.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 참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 시절엔 대부분 다 그랬겠지만 쌀이 없어 옥수수와 감자를 먹고 자랐죠. 부모님은 평범한 농사꾼이었는데요. 6남매 중 큰오빠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랑 다른 동생들은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야 했어요. 어린 마음에 농사일이 너무 힘들고 보잘것없이 느껴졌어요. 차라리 서울에서 일을 찾아보자 싶어 겁도 없이 16살에 몰래 집을 나와 야간 열차를 탔죠. 모아둔 돈도 없어 당장 잘 곳도 없었어요. 거리를 떠돌다 역 근처 한 찻집에서 먹고 자며 일을 시작했네요. 그때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죽어라 일했어요. 어떨 때는 중국집 일을 했고요. 또 어떨 때는 일식집과 고깃집에서도 일했죠. 그러다 아는 분 소개로 어느 부잣집 식모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이 좀 넘었을 때였는데요. 남편을 만난 것도 바로 그곳이었네요. 같이 일하던 사용인과 눈이 맞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작은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모시던 그 집 둘째 아들과 사랑에 빠져버렸죠. 요즘 시대에는 좀 웃긴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땐 신분의 격차가 당연한 시대였어요. 주인집 아들을 식모가 넘본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도 큰 꿈을 꾸진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의 스쳐 지나가는 여자가 될 뿐이라 해도 지금의 이 행복을 즐기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운명의 장난처럼 그만 애가 들어섰지 뭐예요. 입덧을 거하게 하는 바람에 곧 그 사람도 알게 됐고요. 제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사장님 사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말았죠. 당연히 사장님 사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애는 지우라고 했고요. 그동안 일한 삭을 거하게 쳐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버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아도 부자 부모와 윤택한 삶을 식모일 하던 여자 때문에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돈을 받고 그 집을 나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저를 선택했어요. 사모님에게 쫓겨나 찻집에서 일하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죠. 말도 없이 숨어버리는 게 어딨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상록 씨가 여긴 어떻게... 됐어.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가자. 이리 와. 그치만 사모님이... 이제 우리 집은 더는 신경 쓰지 마. 나 그 집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나한테 부모 같은 건 없어. 네가 유일한 내 가족이야. 그 사람의 말이 감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덜컥 났어요.
사모님이 나를 찾아내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난 괜찮으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일렀네요. 하지만 그 사람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저와 뱃속의 아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야밤에 물 한 잔 떠놓고 약식으로 식을 올렸어요. 평생 함께하자 손가락 걸고 약속했죠. 그 뒤로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중국집 배달, 찻집 매대일, 건설 현장 막일까지 돈이 드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네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자랐던 부잣집 도련님이 말이에요. 처음엔 태어난 아들 먹일 분유값도 없을 만큼 궁핍했는데요. 남편이 용접 일을 배우면서 살림이 좀 나아졌어요. 용접사가 몸은 힘들긴 해도 그만큼 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죠. 당시 한 달 수입만 400만 원에 달했으니까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땐 더 큰 돈이었네요. 그 돈을 악착같이 모아 결혼한 지 10년 만에 집 한 채를 장만했어요. 이만하면 성공했다 싶어 아들과 딸 교육에도 좀 더 투자를 시작했죠.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어요. 그쯤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저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던 땅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하지만 생때같이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도 없었죠. 엄마란 존재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었어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선 뭐라도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죠. 그때부터 가장이 돼 생계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배운 일이라곤 식모일 뿐이라 다시 남의 집 살이를 할까 싶기도 했지만 애가 둘이라 이런저런 제약이 많았네요. 다행히 친척분의 소개로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남겨준 집 한 채가 있어서 어찌나 위안이 되던지요. 건물 청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일하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어서요. 1층부터 12층까지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죠. 나중엔 무릎이 너무 시큰거려 병원에 가니 연골이 다 닳았다고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병원을 계속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워 무릎을 천으로 칭칭 묶고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을 다녔죠. 하늘에 있는 남편 입장에선 그런 저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걸까요? 뜻하지 않게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부동산 호황이었죠. 남편과 고생고생해서 마련한 집이 재개발 호재를 맞아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잘만 하면 큰 돈을 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일하는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랜 공부 끝에 과감하게 있던 집을 팔고요. 수도권의 작은 집 2채를 구매했죠.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구매한 집은 순식간에 2배, 3배로 가격이 뛰었고요. 그 중에 한 채를 정리하고 또 2채를 사는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불려나갔죠.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엔 억소리 나는 단위의 돈이 쌓였고요.
갖고 있던 건물들에 세를 주고 나니 더는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되겠더군요. 다행히 자식 농사도 성공적이었어요. 늘 모범생이었던 아들은 명문대 졸업 후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하나뿐인 딸도 교대에 가서 선생님이 됐죠.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교사가 1등 신부감이었거든요.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앞다퉈 결혼 선자리가 밀려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조건이 괜찮아 보이는 집안과 딸을 결혼시켰어요. 연애 결혼이 아니라서 사위랑 둘이 안 맞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손주까지 셋 낳고 잘 살더군요.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워낙 일밖에 몰라서 그런지 도통 여자를 만나는 낌새가 없더라고요.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질 않는 것 같았죠. 딸애처럼 선을 봐서 장가를 보내려고 해도 본인이 강경하게 싫다 하더군요. 늘 어머니 뜻에 따라 살았으니 결혼만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여자와 하겠다고요. 처음엔 어련히 알아서 만날까 싶어서 그냥 뒀어요. 하지만 아들이 30줄이 넘어가도록 소식이 없으니 애가 타더라고요. 지금이야 30대 중후반에도 잘만 장가를 간다지만 그때는 30만 돼도 노총각 소리를 듣던 시대였으니까요. 안 되겠다 싶어 하루는 아들이 퇴근했을 때 붙잡고 강하게 말했어요. 중매쟁이한테 소개를 받아 좋은 여자들 몇 명 봐뒀으니 한번 만나보라고요. 그러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저 실은 만나는 여자 있어요, 어머니. 한 3개월 정도 됐네요.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뭐? 아니,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누구? 뭐하는 아가씨인데? 아들이 연애 사실을 속여 괘씸하기보다는 기뻤어요. 그래서 반색을 하고 물어보니 아들이 머뭇거리더군요. 말로 이렇다 저렇다 소개하긴 좀 그렇고요.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인사시키려고 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요. 괜찮으시죠? 아유, 그래, 난 괜찮다마다. 아유, 장을 좀 봐놔야겠네. 그 아가씨 먹는 건 뭘 좋아한다니? 집에 인사까지 시킨다는 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드디어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기쁨에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마침내 아들의 여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어요. 아들 눈이 보통이 아니구나 싶을 만큼 어여쁜 아가씨더군요. 눈도 커다랗고 피부도 하얀 것이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 같이 생겼더라고요. 웃는 건 또 어찌나 해사하게 웃는지. 부침성도 좋아서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군요. 또 남편 없이 자식 둘을 키운 저를 대단하다고 엄청 지켜 세우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 오빠랑 동생분까지 키운 거라면서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워요. 저도 사람인지라 입속의 혀처럼 곰살맞게 구는 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사실 조건만 놓고 보자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아가씨였어요. 자세히 묻진 않았지만 변변한 대학도 못 나온 눈치였고요. 어린 나이에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는지를 묻자 그 아가씨 표정이 대번에 어두워지더군요. 저기 부모님 두 분은 어릴 때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요.
위로 4살 터울의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거기선 저도 더는 웃는 표정을 유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깨달았는지 아들 여자친구가 쩔쩔 매더군요. 고아 같은 건 아니에요. 어머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저 성인 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저 나름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한테도 물려주는 게 꿈이고요. 뭐? 뱃속에 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제 말에 아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실수를 한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하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을 바라보더군요. 그러자 아들 녀석이 긴 한숨과 함께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실은요, 어머니. 이 사람 임신했어요. 이제 6주 됐어요. 뭐라고? 아니, 지금 네가 시집도 안 간 처녀를 임신시켰다는 거야? 죄송해요.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저 이 아이 낳고 싶어요. 꼭 책임질 거예요. 아들의 얼굴 위로 문득 지난날 젊은 시절의 남편 얼굴이 겹치더군요. 아무리 부전자전이라고 해도 어쩜 이런 것까지 꼭 닮았는지. 아들의 여자친구가 제 마음에 꼭 차는 건 아니었지만 차마 헤어지라거나 아이를 지우라는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 지난날의 제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때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이 제겐 참 아픈 상처가 됐으니까요. 아이 그래, 뭐 이미 들어선 애를 뭐 어쩌겠니. 하늘이 주신 귀중한 생명인데 낳아야지. 어머니, 그럼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뭐 너희 둘이 좋아서 하겠다는데 뭐 내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식 올리는 게 좋을 테니 서두르자꾸나. 제 말이 뜻밖이었던 걸까요? 석고상처럼 굳어있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제야 긴장을 풀더라고요. 울먹거리면서 거듭 제 쪽으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 뒤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부랴부랴 식을 올렸어요. 뭐 둘이 주인공인 결혼식이니 저는 굳이 이래라 저래라 나서지 않았는데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신혼집에 예비 며느리 오빠, 그러니까 사돈 총각이 같이 들어가 산다 하더군요. 남매 둘이 조실 부모하고 워낙 우애가 남다르다면서 말이에요. 사실 내키지는 않았어요. 괜히 아들이 사돈 총각 눈치 보고 살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들이 자긴 괜찮다면서 저를 설득하고 나서더군요. 전 오히려 좋아요, 어머니. 저 일이 바빠서 임신한 그 사람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형님이 곁에서 보살펴주면 마음이 놓이죠. 또 그 사람이 미안했는지 집도 자기가 해오겠다고 했어요. 사돈 총각이랑 지내던 그 집이 값이 제법 올라서 신축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 같이 사는 게 힘들다 싶으면 다시 제 돈으로 집 구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뭐 이만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당사자인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뭐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넘겼죠. 그리고 둘이 어련히 잘 살겠지 하고 되도록 신경을 끄려고 했네요. 임신한 며느리가 행여나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과 통화하다 며느리가 입덧을 거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제가 어지간해선 이런 부탁 안 드리려고 했는데
뭘 사다 주든 밖에서 파는 맛이 난다고 싫어해서요. 아예 한 숟가락도 못 넘겨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음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돌아가신 장모님이 해준 집밥 같다고 잘 먹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며느리가 제가 만든 음식을 참 잘 먹었거든요. 임신하고 얼마나 힘든지는 같은 여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입덧이 심해 물도 제대로 못 넘긴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바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장부터 봤어요. 평소 며느리가 잘 먹던 반찬을 몇 개 한 다음 아들에게 연락했죠. 퇴근할 때 받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온 아들의 얼굴 역시 안 좋긴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 입덧 때문에 본인도 제대로 밥을 못 챙겨 먹고 일하는 것 같더군요. 부랴부랴 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차려주니 숨도 안 쉬고 먹어치우더라고요. 아이 좀 천천히 먹어라. 그러다 체하겠어.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아이 새아가가 애 낳고 나면 육아 때문에 더 힘들 텐데.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거라. 내가 뭐 따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언제든 도와주마.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들은 극구 사양했지만 자식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 먹을 음식은 제가 다 만들어 보내줬어요. 처음엔 저 힘들다고 사양하던 아들도 나중엔 꼬박꼬박 반찬 받으러 들르더군요. 그런 일은 며느리가 출산해서 예쁜 딸을 낳은 뒤로도 계속됐어요. 며느리가 육아에 바빠서인지 도통 집안일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들이 반찬을 가지러 들렀길래 지난번에 만들어준 갈비찜이 어땠냐고 물어봤죠. 평소엔 늘 소고기로만 만드는데 요리책에서 돼지고기찜을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만들어 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맛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캐물으니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그게 사실 저는 못 먹었어요. 뭐? 못 먹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이 워낙 먹성이 좋아서 집에 계시면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다 보니까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반찬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좀 더 넉넉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대답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사돈 총각이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다니? 그 양반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니? 새별이 태어나고 그만두셨어요. 그 사람이 몸도 약하고 혼자 새별이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새별이 낳은 지가 언젠데 이제 다시 직장 구해야지. 계속 집에서 논다는 건 네가 다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 아니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괜한 말했네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아들은 실수했다 싶었는지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처음엔 황당했다가요. 나중엔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사지멀쩡한 남자가 여지껏 여동생 집에 빌부터 저희 아들이 벌어다준 돈으로 놀고 먹고 하고 있었다니. 제가 아들과 며느리 먹으라고 해다준 반찬도 사돈 총각이 다 먹고 있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아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며느리와 사돈총각 불편할까봐 집들이 때 이후로는 걸음도 한 적 없었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고 나다! 하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는데요. 제 기습 방문에 당황한 눈치가 역력했죠. 아니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너 좋아하는 고사리랑 불고기 좀 했는데 바로 주고 싶어서 말이지. 신발이 하나 더 있는 거 보니 사돈 총각도 있나 보네? 오늘 출근 안 했다든? 모르는 척 딱 잡아떼고 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웬걸 사돈 총각이 속옷 차림으로 손녀와 놀고 있더군요. 어찌나 남사스럽던지. 저를 보고는 뒤늦게 부랴부랴 방에 가서 옷을 입고 오긴 했지만 며느리는 물론 손녀까지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슬쩍 물었어요. 예, 사돈 총각 말이다. 회사 그만둔 것 같은데 맞니? 아, 네, 맞아요, 어머님. 저 혼자 새별이 보면서 살림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빠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아이, 그래도 이렇게 앞길 창창한 청년을 집에만 있게 하면 쓰니? 사돈 총각도 좋은 여자 만나서 언젠가 자기 가정을 꾸릴 텐데. 집안 살림은 내가 도와줄 테니 사돈 총각 이제 그만 내보내자꾸나. 아이, 독립된 공간이 생겨야 자기 인생 앞가림도 고민하지. 나름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건데 며느리가 확 인상을 썼어요. 그건 어머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나요? 저희 오빠랑 같이 사는 거 그 사람이랑은 이미 다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도 제가 해온 거고요. 아니, 나도 그거는 아는데 제 집에서 저희 오빠랑 남편이랑 같이 살겠다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며느리는 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반발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살갑고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말이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괜한 얘기를 했다. 하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집에 돌아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할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참다 아들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며느리 편을 들 줄 알았던 아들은 의외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안 그래도 형님이 요즘 행실이 좀 그래서 새별이 교육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 듣고 나니 더 마음이 확고해지네요. 형님을 독립시켜야겠어요. 아들이 유순한 성격과 달리 고집이 쇠심줄처럼 질기거든요. 한번 한다고 하면 한다는 애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집으로 돌아가 사돈 총각의 독립 얘기를 꺼낸 모양이더군요. 며느리는 당연히 난리를 쳤고요. 제가 당사자는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소리까지 나온 모양이에요. 늘 며느리 편에 섰던 아들이지만 딸이 태어난 뒤로 딸이 1순위가 돼서일까요? 아들은 쉽게 져주지 않았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고 했다더군요. 그러자 결국 며느리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신혼집 인근에 있는 작은 빌라로 사돈 총각을 독립시키기로 한 거죠. 그 일로 사돈 총각은 어지간히도 마음이 상했나 봐요. 애초에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 집을 팔아 신혼집 사는 걸 묵인했던 거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 먹을 반찬을 만들 때 꼭 사돈 총각 것까지 같이 만들어 보내곤 했네요. 그렇게라도 조금 마음을 풀라고 말이죠.
사돈 총각이 독립한 뒤로 아들 내외는 다시 안정을 찾아갔어요. 손녀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죠. 어찌나 애교를 부리던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럴까요? 고추 달린 손주놈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하나만 낳아 잘 키우는 추세라지만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고요. 손녀도 동생이 갖고 싶다 우는 소리를 곧잘 하길래 애가 하나쯤 더 있어도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슬그머니 아들에게 둘째 얘기를 꺼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도 맘 같아선 둘째도 낳고 싶은데요. 실은 새별이 생기고부터 더는 잠자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꾸 피해서요. 아무래도 출산에 육아까지 너무 힘든가 봐요. 그쯤에 제가 자주 집에 들러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손녀 등하원까지 제가 시키고 있었는데 대체 뭐가 힘들다는 건지 기가 막혔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니 어머니 내가 도와주는 걸로는 부족하대냐? 그럼 가사 도우미나 시터라도 알아보지 그러니. 금전적으로 부담된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저도 얘기해 봤는데 애를 남의 손 타게 하는 건 싫다네요. 집에 다른 사람 들이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둘째 계획은 그 사람이랑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아쉬웠지만 더는 제가 나설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애를 낳고 안 낳고는 전적으로 며느리에게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어떻게 얘기를 전했는지 며느리도 제가 둘째 손주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하루는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님, 저도 둘째 생각이 있긴 한데 새별이 낳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일단 몸부터 다시 건강해져야 할 것 같은데 보약 해먹게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응? 갑자기 웬 보약? 지인한테 소개받은 건강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파는 보약이 여자 몸에 참 좋대요. 근데 너무 비싸서. 그이한테 얘기하기엔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하는데? 내가 치워주마. 정말요? 500만 원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무슨 놈의 보약이 그렇게 비쌌니? 금이라도 녹여 넣었다든? 좀 비싸긴 한데 정말 효과는 확실하대요. 제 친구도 이 약 먹고 바로 아들 쌍둥이를 둘이나 낳았지 뭐예요. 고민하다 며느리에게 돈 500만 원을 보내줬어요. 둘째 손주만 낳아준다면 그깟 돈 500쯤 뭐가 아쉽겠어요. 이런 제 마음을 며느리도 눈치챈 걸까요? 그 뒤로도 며느리는 제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몸이 힘들다는 핑계로 집안일이며 육아를 언젠가부터 죄다 떠넘기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거의 매일같이 아들 집으로 출근해 청소며 살림을 돌봐줬는데요. 처음엔 저를 불편해하던 며느리도 나중엔 제가 편해졌던가 봐요. 자연스럽게 밥을 차려달라 얘기하는가 하면 본인 속옷 빨래를 부탁하기도 하더군요. 과거 식모일하던 시절이 생각나 기분이 안 좋긴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늙어서까지 다 자란 자식놈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잖아요. 딸애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난리를 쳤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조실부모한 며느리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며느리 집으로 가렸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며느리였죠. 여보세요? 어머님? 아, 오늘 오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그이가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혀서요. 하룻밤 자고 온다길래 저도 새별이 데리고 친구 집에 가 있으려고요. 제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툭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미 외출 준비를 다 끝내고 집을 나온 터라 다시 들어가기가 뭐하더라고요. 요 며칠 청소를 안 했던 터라 아들 집이 엉망일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아들 집으로 갔고요. 짐을 풀자마자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일을 거진 다 끝내고 나니 어느덧 오후였어요. 슬슬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다시 짐을 챙기는데 웬걸 빨래 돌리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세탁기에 넣고 세제까지 다 풀어뒀는데 말이죠. 아휴, 정신머리를 대체 어디다 놓고 사는 건지. 자책하면서 뒤늦게 다시 세탁기를 돌렸어요. 근데 이미 청소도 다 끝냈겠다. 빨래 돌려놓은 게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자니 영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할 일이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다 창고방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곳은 다 청소가 끝났는데 이 방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거든요. 이 기회에 조금씩 치워나가자 싶어서 가득 쌓인 종이 상자부터 열었는데요. 웬걸 먼지 가득 쌓인 아들의 어릴 적 앨범이 나오더군요. 아마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제가 챙겨준 것 같은데 여죽 풀어보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넘기니 아들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눈에 담겼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만큼 잘 자라서 자기 가정을 꾸린 게 대견하기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챙겨 먹으면서 일만 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온 집안을 청소한다고 무리를 했던 건지 뭔지 자꾸만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참으려고 두 눈을 부릅떠봐도 눈꺼풀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결국 까무룩 잠들어 버리고 말았죠. 다시 눈을 뜬 건 문밖이 소란해져서였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것 같아 얼른 나가려는데 문득 들려온 목소리가 제 몸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보세요? 지금 뭐해? 왜 전화했긴 몰라서 물어? 아이 참. 오빠, 우리 남편 오늘 출장 갔어. 그러니까 일로 와. 새별이도 친구네 집에 맡겼으니까 오랜만에 집 데이트 하자.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요. 애교 섞인 말투하며 대화 내용하며 심상치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다른 남자를 집에 끌여들이려는 모양새였죠. 문 밖으로 나가려던 저는 생각을 고쳐먹고 상자 틈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가슴속에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휘몰아쳤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스스로를 다독였죠. 뭐가 됐든 두 눈으로 진실을 확인한 다음 화를 내도 내야 한다는 생각이었네요.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싶더니만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왔어? 이 집에서 만나는 건 오랜만이네? 아이, 그러게. 나 물 한 잔만. 왜 이렇게 목이 타냐? 잠깐만 기다려봐.
어머님이 만들어 놓은 식혜 있을 거야. 그거 줄게. 아, 그 꼴 보기 싫은 할망구. 아직도 여기 들락날락거려? 비위도 좋다. 그냥 식모처럼 부리는 거지 뭐. 얼마나 편해. 집안일 대신해줘. 반찬 만들어다 줘. 오빠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룰 테니까. 저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며느리에게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함께 욕하는 상간남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었네요. 좀 더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을 덮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동안 얼마나 숨죽이고 있었을까요? 부엌에서 요란스레 식사를 하던 두 년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윽고 샤워라도 하는 듯 물줄기 쏟아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죠. 이때다 싶어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불을 다 꺼버려서 주변이 어두컴컴했는데요. 오직 안방만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어 환하더군요. 그래도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반쯤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확인한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경악스러운 광경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며느리가 웬 남자랑 침대 위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상대가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다름 아닌 아들이 이 집에서 내보낸 사돈총각이었죠. 충격에 기절할 것 같은 와중에도 일단 증거부터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고요. 두 년놈이 하는 짓을 고스란히 녹화했네요. 어느 정도 촬영하고 나니 더는 두 년놈이 하는 짓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역해서 말이죠. 그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요. 바로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외쳤네요. 너네들이 대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그러자 아무것도 모른 채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던 두 년놈이 화들짝 놀라면서 떨어졌어요.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 어머님, 오늘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긴 왜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냐? 도대체 너희 남매 둘이서 뭐하는 짓이야? 저는 파들파들 떨면서 두 년놈을 손가락질했어요. 어머님, 방금 보신 건 다 오해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해니까 진정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어떤 오해가 생겨야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거니? 남매 둘이서 세상에. 저는 놀란 마음이 도무지 진정되지를 않아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자 뒷머리를 긁적거리던 사돈총각이 버럭 성을 내더군요. 아이씨, 남매는 무슨 남매야! 인연이랑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거든? 멍청한 노친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인연 친오빠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사돈총각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어요. 유독 친밀했던 남매 사이, 사돈총각이 뭘 하든 감싸고만 돌았던 며느리. 뒤늦게 흐트러진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찬물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맞아요. 사돈총각은 며느리의 친오빠가 아니었어요. 둘은 내연 관계였던 거죠. 그걸 알고 나니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그러자 제 눈치를 보고 있던 며느리가 기겁을 하면서 사돈총각의 어깨를 때렸어요. 아니 오빠,
그걸 다 이실 짓고 하면 어떡해? 미쳤어? 아, 이미 엎어진 물이야. 이 놓친내 다 본 것 같구만. 이거 수습 안 된다고. 수습이 안 돼도 어떻게든 되게 해야지. 지금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라고. 큰일 났단 말이야. 큰일은 무슨. 그냥 이대로 이혼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새끼 더는 호구 못 잡는 게 아쉽긴 한데 주제를 모르고 기어 올라서 슬슬 짜증나던 차였거든. 사기죄로 고소라도 당하면 어떡하려고? 의자료 물어줄 돈은 있어? 아이, 내가 돈이 어딨어. 그렇게 둘이 투닥거리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바로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예. 어머니 글쎄, 다른 남자도 아니고 사돈총각이랑, 아니, 사돈총각이 실은 사돈총각이 아니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너희 집 청소를 하다 깜빡 잠이 들었다 깼는데, 아이, 글쎄 둘이서.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어요. 그러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며느리가 얼른 제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채더군요. 여보세요? 오빠? 별일 아니야. 올 필요 없어. 어머님이 뭔가 오해를 좀 하신 건데 내가 잘 설명드릴게. 오지 마. 알겠지?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와중에도 가짜는 수작질을 부리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서 전화기를 다시 빼앗고 아들에게 당장 튀어오라고 했네요. 아들은 뭔가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바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며느리가 두 눈이 화등잔만해져선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부터 물으셔야지. 대뜸 이렇게 일을 벌이시면 어떡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제게 큰 소리치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굳이 따져 물을 필요가 뭐가 있니? 이미 내 두 눈으로 다 봤는데. 너랑 저 사돈총각, 아니, 저 상간남 새끼가 짐승처럼 붙어먹는 거. 참나, 증거 있어요? 전 그냥 오빠가 어깨 아프다고 해서 주물러주고 있었을 뿐인데. 어머님 노화나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황당무계한 핑계를 대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래서 아까 몰래 찍어둔 핸드폰 동영상을 들어 며느리의 눈앞에 들이밀어줬죠. 자, 여기 있다. 네가 찾던 증거. 이래도 할 말이 남았어? 이래도?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지. 아니, 이건 또 언제 찍으신 거예요? 아, 이런 정말 방법이 없는데.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거예요. 저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오빠.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다 상간남을 불렀어요. 그러자 상간남의 눈빛이 바로 돌변했죠. 잘 벼려진 칼날처럼 저를 노려보더니만 죽일 것처럼 달려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증거로 남겨둔 동영상을 없애버리는 건 물론이요. 자칫하다간 제 목숨까지 잃을 것 같더군요. 뒤돌아 죽기 살기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사이 붙잡힐 것 같아 주변을 둘러보다 반쯤 열려있던 화장실로 달려갔죠. 간발의 차이로 문을 걸어 잠글 수 있었네요. 아이, 약삭빠른 노인네, 씨. 당장 문 열어! 안 열어? 좋은 말로 할 때 안 열면 이 문짝 다 부숴버린다! 쏟아지는 겁박에 몸을 떨면서 간신히 112에 신고를 했어요.
며느리가 바람피는 현장을 잡았는데 상간남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고 빨리 달려와 달라고 했죠. 경찰도 제 목소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바로 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 상간남은 밖에서 금방이라도 문을 부술 것처럼 난리를 쳤어요. 이 할망구 당장 안 나와! 나오라고! 진짜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상간남을 진정시킨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됐어, 그만해 오빠.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그냥 이 틈에 얼른 도망치자. 며느리의 말을 끝으로 갑자기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아까까지의 소라는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겁에 질린 한편으로 이대로 그년들을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민하다 욕실장 안에 들어있던 면도기를 꺼냈어요. 이게 위협이 될까 싶었지만 뭐라도 손에 드니 마음이 조금 놓이긴 하더라고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잠겨있던 화장실 문을 다시 열었어요. 두 년놈이 설마 벌써 도망간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안방에서 가방을 꺼내 돈이 들 만한 건 닥치는 대로 넣고 있더군요. 수십 개의 명품 가방에 각종 귀금속에 값비싼 모피코트까지 아들이 그동안 이 년놈들에게 얼마나 호구 잡혀 살았던 건지가 뻔히 보이더군요. 속에서 울분이 차올라 비명을 지르듯 입을 열었죠.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려고! 니놈들이 저지른 짓은 명백한 사기야. 범죄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둘 다 경찰 오기 전까진 한 발짝도 못 나가! 아니 이 할망구가 진짜 보자니까 이씨. 그러자 며느리 옆에서 짐 싸는 걸 돕고 있던 상간남이 흥분해 콧김을 내뿜으며 제게 달려왔어요. 제 손에 들린 면도기를 보고 코웃음을 치더니만 순식간에 빼앗아 던져버리고 제 멱살을 잡아 올리더군요. 어찌나 힘이 센지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안 놔? 이 할망구가 입만 살아서 뭐? 사기죄가 어쩌고저쩌? 차라리 잘 됐네. 내가 깜빵 가기 전에 노친네 명주는 끊고 간다. 이씨. 사기죄에 노친네 저승 보낸 죄 하나 더해진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일이 나겠어? 안 그래? 이건 놔! 숨이 콱 막히면서 점점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상간남의 하체가 무너지더니 그대로 뒤로 나동그라졌어요. 저는 저대로 갑작스럽게 확 뚫린 숨구멍에 캑캑대면서 가쁜 호흡을 내쉬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딜 다치신 거예요? 네? 정신을 차려보니 옆엔 저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제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와 준 것 같더군요. 그 뒤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4명도 있었는데요. 그제야 안심이 확 되더군요. 난 괜찮으니까 일단 천년놈들부터. 저 둘이 남매가 아니었어. 내연관계였다고. 우린 속은 거야. 저는 흐트러진 호흡으로 한자 한자 간신히 말을 뱉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창백해지더군요. 어머니, 그게 대체 뭘 보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좀 보렴문나. 저는 생명줄처럼 갖고 있던 핸드폰을 아들에게 내밀었어요. 아까 찍은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자 아들의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뒤에서 며느리와 내연남을 틀어잡고 있던 경찰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번졌죠.
하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며느리는 자기를 포박하고 있던 경찰을 밀치고 아들에게 달려들어 매달렸네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수 있어. 당신이 이 영상 보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오빠랑 나, 아니 저 자식이랑 나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방금 그 일도 저 자식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응? 며느리의 눈물 섞인 애원에 상간남이 분노에 날뛰기 시작했어요. 인연이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해? 내가 협박하긴 뭘 협박해? 애초에 이 새끼 호구 같다고 작업치자고 한 게 누군데? 어? 애초에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잖아. 돈 뜯어먹으면서 살려고 잡은 거지? 근데 이제 와서 다 들통나니까 뭐?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웃기고 자빠졌네, 이씨. 너 그 입 안 닥쳐? 여보, 저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저 인간 완전 인간 말종 양아치 새끼라고. 저 인간 말 믿는 거 아니지? 그치? 며느리는 덜덜 떨면서 아들에게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미모 때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화 속 죄 없는 청순가련한 여주인공처럼 보이더군요. 혹시라도 아들이 넘어가는 건 아닐까 마음이 불안했네요. 하지만 다행히 아들도 그렇게까지 어리석진 않았어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그대로 매몰차게 며느리를 떨궈 내버리더군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호구같이 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날 속이려고 해? 개소리 그만 짓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여보, 왜 그래 정말? 나 당신 사랑해, 어? 이대로 나 경찰서에 잡혀가면 우리 다시 못 볼지도 몰라. 우리 새별이 미래도 생각해야지. 새별이 미래를 생각한다는 사람이 상간남을 지 친오빠라 둔갑시키고 집에 끌어들여? 그동안의 우리 결혼 생활은 다 모래성처럼 허황된 거였네. 전부 다 너랑 저 인간의 사기극이었으니까! 아니야, 여보. 그래. 애초에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건 맞는데 부부로 함께 살면서 당신한테 점점 마음이 갔어. 지금은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죄책감이 들어서 진실도 다 밝히려고 했어. 근데 그걸 알고 저 자식이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진짜야. 더는 못 들어주겠으니까 닥쳐! 할 말이 아주 많은가 본데 나머진 경찰서 가서 경찰들 앞에서나 해. 난 들을 이유 없으니까. 여보, 우리 그래도 부부잖아. 근데 이렇게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굴면 안 되는 거잖아. 부부 같은 소리 하네. 애초에 이건 사기 결혼이야.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아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경찰들이 다가와 제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저는 제가 목격한 일을 한 번 더 설명했고 찍어둔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죠. 며느리와 상간남은 그 자리에서 경찰들에게 연행돼 서로 끌려갔네요. 곧 저와 아들도 참고인인가 뭔가로 같이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았죠. 수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와 그 상간남은 남매는커녕 남남이 맞았고요. 오래된 연인 관계더군요. 둘 다 고아 출신에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요. 심지어 그 상간남은 폭력 전과까지 있더라고요.
애초에 작정하고 저희 아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접근했던 거예요.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진술을 하는 내내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손녀도 아들 친자가 맞는지 의심이 되더군요. 아들을 설득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도대체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들어맞는 건지. 맞아요. 손녀는 저희 김씨 가문 핏줄이 아니었어요. 그 상간남의 자식이었죠. 이 사실을 알고 저도 저지만 아들이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회사도 쉬고 몇 날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제 가슴도 몇 번이나 무너져 내렸네요. 며느리와 상간남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깐 풀려났어요.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굳이 구속 수사까진 안 해도 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죠. 그런다고 그 년놈들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속이 상하긴 했네요. 기가 막힌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해봤다는 신혼집도 며느리가 해온 게 아니었어요. 아들 명의로 대출받아 산 걸 며느리가 자기가 산 것처럼 생색을 낸 거더군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아들이 그러대요. 그 사람이 형님이랑, 아니 그 새끼랑 따로는 절대 못 산다고, 꼭 같이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 어머니가 난리칠 것 같다고. 그럼 자기 오빠도 눈치 보며 더부살이 해야 하니까 싫다고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부탁했어요. 집을 자기가 해오는 걸로 해달라고요. 아니 넌 대체 왜 그런 한심한 짓을... 걔 화장품 방판인가 뭔가 해서 돈도 많이 벌어뒀다며. 그것도 다 사기였던 거야? 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람 자기 손으로 일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돈도 사치랑 도박으로 다 날린 지 오래였고요. 그때라도 결혼을 엎었어야 하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푹 빠져서 또 뱃속에 애도 있으니까 흐린 눈을 하게 됐어요. 빚은 없는 게 어디냐고. 어차피 내가 잘 버니까 괜찮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이 한심한 거사. 네가 그러고도 우리 김씨 집안 장남이야?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대체 왜 먹었는지 모르겠다.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이 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모자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일평생 모범생으로만 살아왔던 아들은 꼬리 9개 달린 며느리에게 그냥 놀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라도 진작에 알아차리고 그 여우의 꼬리를 잘라놨어야 하는데.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겠어요.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싶었죠. 우선 저와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인 무효 소송부터 걸었어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며느리의 유책 사실이 인정돼 재판에서 승소했고요. 아들은 깨끗하게 호적을 정리할 수 있었죠. 사기로 속아서 결혼한 거기 때문에 아예 결혼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고 혼인 취소가 된다 하더군요. 정말